전 세계 독재자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히틀러도 차우셰스쿠도 카다피도 피하지 못했죠. 심지어 소련 같은 초강 대국도 단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단 한 나라가 있습니다. 74년 동안 쿠데타도 없었고 혁명도 없었고 정권 교체조차 없었죠. 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그리고 김씨 왕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3대 세습이 현대에서도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김씨 일가의 통치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아들 김정일을 거쳐 현재 손자 김정은까지 세대에 걸쳐 절대 권력을 세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기 독재 체제가 현대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가문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 같은 절대 왕정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예방적 숙청 시스템입니다. 다른 독재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반대파가 세력을 키우기도 전에 미리미리 제거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잡초가 자라기도 전에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만 봐도 알 수 있죠. 2011년 권력을 잡자마자 당 정치국 구성원의 40% 이상을 교체했습니다. 기존 권력층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숙청의 속도와 범위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김정일 시절부터 핵심 측근이었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리영호 총참모장은 2012년 7월 갑자기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고, 장성택은 2013년 처형당했죠.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을 당시 상황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기존 권력층에게는 큰 위협이었거든요. 경험 부족한 새 지도자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실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김정일은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기 전에 이미 길을 닦아놨습니다. 2010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정치국 구성원 80% 가까이를 새 인물로 바꿔놨거든요. 이때 승진한 인물들은 모두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군부까지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인민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위원회로 바꾸면서 김정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죠. 군 간부들의 순환 배치도 더욱 빈번해졌고요. 이런 숙청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김정은의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신경가스로 암살당한 김정남은 김정은의 이복형이었죠. 한때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제거됐습니다. 김정남은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정치 개혁을 주장했고, 심지어 CIA와 접촉했다는 의혹까지 있었거든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던 거죠. 결국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가스로 제거됐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도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 숙부를 처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장성택은 김정일의 처남이자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저없이 제거해버린 거예요. 장성택 처형 당시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온갖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웠죠. 반당반 혁명 종파 행위, 부패, 활락, 마약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붙였어요. 심지어 개 120마리에게 물어뜯겨 죽였다는 소문까지 돌았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쿠데타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권력층 내부에서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56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소련파와 중국파 세력들이 연합해서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했죠. 소련에서 스탈리인 격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김일성도 개인 숭배를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바로 이때 반대 세력들이 움직인 거예요. 이들의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6주간 머무는 동안 정치국 회의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권력에서 축출하려고 했거든요. 스탈린식 개인 숭배를 조장한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정작 회의가 열렸을 때는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오히려 김일성 편을 들었어요. 외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보다는 순수 조선인 지도자가 낫다고 판단한 거죠. 민족주의 정서가 작동한 셈이었습니다. 결국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주동자들은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 당시 유력 인사들이 모두 제거됐죠. 이 사건 이후 김일성의 개인 숭배는 오히려 더욱 강화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고 동시에 극심한 식량난이 닥쳤거든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약 10,000명이 굶어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최대 지원국을 잃었고 중국도 아직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장들이 멈춰섰고 배급제도 완전히 붕괴됐죠. 바로 이런 혼란기에 군부에서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였던 것은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6군단의 반란 계획이었습니다. 1995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30명이 넘는 고위 군관들이 참여했어요. 이들의 계획은 꽤나 치밀했습니다. 통신시설과 항만, 미사일 기지를 점령한 뒤 제7군단과 합류해서 평양으로 진격하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국가보위부가 미리 알아차리고 모든 관련자들을 사전에 체포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시도로는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압력으로 핵시설 사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부 군 간부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도 실행되기 전에 발각돼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이듬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며 국제원자력기구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했죠. 핵 개발을 본격화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2009년에는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틈타 일부 당 간부들이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을 빌미로 권력 재편을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발각돼서 관련자들이 모두 처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쿠데타 시도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북한의 정보 통제 시스템이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중앙 집권적 감시 체계 하에서는 몇 명만 모여서 이야기해도 금세 당국에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인민반이라는 최소 감시 단위부터 시작해서 보위부, 보안부, 당 조직까지 다층적인 감시망이 구축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있죠. 아이들이 부모의 반정부 발언을 신고하면 오히려 칭찬받는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군인들은 고향이 아닌 먼 지역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역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결속도 어려워요. 부대 내에서도 출신 지역을 다르게 섞어서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를 시키죠. 더 중요한 건 3대 연좌제라는 극단적인 처벌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든요. 할아버지가 반정부 활동을 했다면 손자까지도 대를 이어 처벌받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해야 하고 식사는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라고 해요. 의료 혜택은 전혀 없고 조금만 규칙을 어겨도 공개 처형당하죠. 또한 권력층 상위부의 기득권 구조도 체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특권층을 위한 별도 상점에서 외제 상품을 구입하고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해외 유학까지 보낼 수 있죠.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위험한 쿠데타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의 특권층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당 간부, 군 고위직, 보위부 관계자, 핵심 계층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모두 현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특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제 수호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형성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는 없을까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서 내부에 침투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냉전 시대 소련이나 동유럽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도 극소수만 들어올 수 있고 그마저도 철저한 감시 하에 있죠. 정보의 자유가 전혀 없다 보니 서방의 민주주의 단체들이 활동할 여지가 전무합니다. 조지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색깔혁명 같은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NGO나 시민단체 같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터넷도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고 해외 방송 청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외부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자체가 싹트기 어려워요. 대부분 주민들은 외부 세계가 어떤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전체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특히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만 해도 수천 문에 이릅니다. 만약 외부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면 한국의 수도권이 몇 시간 만에 초토화될 수 있어요.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메트로폴리탄을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은 너무나 큰 위험을 수반하죠.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국들이 뒤에 있어서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이런 위험성은 더욱 커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받는 대신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 수 있고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심화되고 있거든요. GDP의 30% 가까이를 국방비로 쓰다 보니 민생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 회복의 전망도 밝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더욱이 정보 통제도 예전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지역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 장마당을 통한 시장 경제 요소들도 확산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드라마나 K-POP 같은 콘텐츠들이 USB나 SD카드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어요. 이런 콘텐츠를 본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죠. 김정은의 후계 구도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딸인 김주애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성 지도자에 대한 전통적인 거부감이나 권력층 내부의 갈등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어요. 국제 정세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계속될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정성도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매년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취약한 인프라로는 이런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김씨 왕조가 70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예방적 숙청, 완벽한 정보 통제, 3대 연좌제라는 극단적 처벌 시스템, 그리고 핵무기로 대표되는 강력한 억제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런 통제 시스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체제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